여러분 안녕하세요. 14주 강의에서는 저희들 그 5과목에 그 뒤에 암호 알고리즘하고 이제 4장 이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그 보내는 측과 받는 측 암호화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저희들이 그 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그 공격 유형, 그리고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 다양한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제 도구들이 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관련돼서 보안의 항목이 이제 그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암호 알고리즘을 여기 이제 구분을 잘 해놨죠. 이제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크게 그 분류를 할 때 그 양방향과 단방향,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항상 그 송신 측과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죠. 데이터 통신에서는 정보를 이제 보내고 받을 때 그 항상 그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 이제 보내거나 받은 쪽에 서로 간에 그 암호화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거에 상관없이 보내는 측에서만 그 해시라고 이제 하는 함수를 써서 암호화된 문장을 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는 측, 그래서 상호 그 해시 암호화의 키를 그 전에 주고받아서 그 암호화하는 거에 그거를 이제 그 암호화를 푸는 거, 그러니까 원래 보내고자 하는 평문을 암호화해서 그 네트워크 상에 보내죠. 그걸 받아서 그 다시 원래의 문장으로 만드는 거 저희들은 이제 복호화라고 얘기를 해요. 암호화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보내고자 할 때는 암호화해서 보내고, 받는 측에서는 암호화된 걸 받아서 복호화를 해서 원래 보내고자 하는 그 데이터나 정보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죠. 이제 그런 경우 양방향에서 서로 보낼 때마다 개인 키나 공개 키로 그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단방향으로만 보낼 때 그 대표적으로 해시 함수를 써서 해시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방향에서는 이제 송신이나 수신, 또 수신 측은 송신 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서로 이제 그 보내는 방법에서 암호화하는 방법인데, 그 암호화는 그 키의 그 공유 형태를 가지고 공개하느냐 아니면 이제 공개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공개하는 방법이 이제 공개 키 방법이고요. 퍼블릭 키 인크립션. 공개하지 않는 게 프라이빗 키 인크립션 또는 개인 키 암호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개인 키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키는 말 그대로 열쇠예요. 그러니까 보내고자 하는 평문을 열쇠로 잠가 놓으면 그 열쇠로 잠가 놓은 그 받은 거를 다시 열쇠로 열면 원래의 문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원리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뭐 금고 같은 키 안에 이제 평문이 있어가지고 보낼 때 금고 안에 키로 잠가서 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흘러갈 때 그 키를 모르니까 암호화된 문장을 해독할 수가 없겠죠. 받는 측에서 그 키로 열어서 안에 있는 평문을 꺼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개된 키 말고 프라이빗한 키는 그 데이터를 금고 안에 넣어서 잠글 때 스트리밍 방법, 비트 스트림으로 하느냐 아니면 블락으로 나눠서 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리밍 방식, 그 다음에 블락 방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잘 이해를 좀 이제 잘 그려놨는데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서로 양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일방적으로 보내고자 하는 한 방향으로만 보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먼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송신측과 수신측이 서로 프라이빗한 키를 가지고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거. 개인 키 방법. 그때 그 평문을 스트리밍으로 묶어서 그 금고 안에 넣느냐, 아니면 블락으로 넣느냐. 그렇게 있고. 공개 키는 사전에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다 이제 어떤 키를 사용하는지 다 이제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를 다 알고 있고, 단 이제 받는 측에서만 비밀 키를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대칭이다라는 말도 쓰는데, 위에 있는 건 개인 키는 서로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칭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호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비밀번호, 네이버 비밀번호, 이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그 1, 2, 3, 만약 비밀번호가 1, 2, 3, 4라고 합시다. 그럼 그게 흘러가면 해커들이 네트워크에서의 흘러가는 정보를 해킹을 하잖아요. 1, 2, 3, 4를 암호화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이제 금방 노출이 돼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이제 주민등록번호나 은행계좌 같은 번호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통신과 수신 측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러가는 정보는 반드시 인크립션, 암호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송신 쪽에서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수신 측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암호화의 역순, 복호화를 해서 원래의 그 비밀번호나 은행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원래 정보를 평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문.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이게 그 암호화 방식 중에 양방향이면서 개인 키를 사용하는 대칭형 구조의 그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암호화를 넣는 거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스트리밍으로 넣느냐 아니면 블락으로 넣느냐 그 차이가 있고, 오른쪽에 아래 이제 요 그림을 보면 가만히 보세요. 평문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밀번호다 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실 수가 있겠죠. 뭐 그 은행 계좌번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보내는 측에서 그 E라는 게 인크립션이에요. 그 인크립션에 이제 K라는 암호화 키를 가지고 M을 평문을 넣어서 C라는 이제 암호화 문장을 보내요. 사이퍼링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암호문을 가지고 그 수신 측에서는 디크립션, 그래서 D라고 하는 거예요. D. 그렇죠? 여기도 K를 사용하죠. 받은 것은 M이 아니라 C죠. 그래서 C를 받아서 K를 가지고 열어서 M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제 설명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평문 M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양방향이면서 개인 키의 방법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내고자 하는 평문 M이 이제 그 송신 측에서 E라는 인크립션 이 함수를 이용한다 있죠. K를 가지고 M을 암호화를 해서 C를 만들어요. 실제적으로 네트워크상에도 흘러가는 건 C예요. C.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커들이 이제 C 가지고 M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개인 키만 알면 이제 개인 키는 서로 이제 요 둘만 알는 거지 요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아무도 몰라요. 둘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받는 측에서 디크립션이라는 함수를 써서 K를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C를 받은 거죠. 그래 가지고 M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고를 예를 들면 금고 안에 평문 넣어서 키로 잠가서 이제 C라는 그 우편으로 보내요. 이제 우편을 C로 받고 C를 받아서 키를 열면 M이라는 걸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대칭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는 알고리즘들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따가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블락 암호화 방법이 이제 DES 이게 많이 써요. DES, SEED, AES, ARIA. 뭐 사람 이름을 따기도 하고 어떤 암호화 방법의 어떤 수학적인 이제 그 함수나 수학적인 그 어떤 구조로 많이 써요. 폴리노미널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고등학생 때 펑션 이런 거 배웠어요. 펑션 함수. 그리고 폴리노미널 펑션을 많이 쓰는데 복잡하게 물론 이제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기본적으로 펑션을 이제 해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앞 글자 이름을 따기도 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블락 암호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고, 스트리밍 방법으로 하는 개인키 방법은 또 LFSR, RC4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잠시 후에 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여러분들 알아줘야 될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요게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위에 있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거를 글로 적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내고자 하는 비밀번호나 은행계좌번호의 평문을 금고에다 넣고 잔 거예요. 개인키로. 그래서 C라는 걸로 아무도 모르게 보내요. 그 받은 사람은 C 가지고 K를 하고 열어요. 그래서 M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M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법이 장점은 뭐냐 하면 속도가 빠르죠. 키가 이제 대칭적으로 이제 서로 암호화나 복호화할 때 속도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공개키 있다가 보면 공개키보다 키가 동일하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작아요. 근데 이제 이게 송신과 수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키가 또 서로 다른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동일한 키를 쓸 수 없으니까 송신과 수신 측이 결정되면 그때서야 이제 어떤 키를 쓸지 서로 주고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마다 송신 수신 할 때마다 새로운 키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키의 수가 많아지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오른쪽 암호 방식 분류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좀 두셔서 학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개인키 말고 공개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돼 있다라는 게 뭐가 공개가 돼 있는 거냐면, 보내고자 하는 측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안에 공개키는 이제 그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서로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 그 복호화할 때의 비밀키를 S를 써서 평문을 만들어내요. 이제 요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평문이 들어오면 인크립션 할 때 공개 키로 퍼블릭 키로 이용을 해가지고 C라는 걸 보내요. 보내는데 받는 측에서는 받은 거 C를 가지고 비밀키로 M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복호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밀키 S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공개키 P로 아무리 그 암호문을 해독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키가 S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평문 M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서로 송신과 수신이 서로 다른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대칭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키 이러면 공개됐기 때문에 해독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비밀키 S를 알아야 공개키로 암호화된 C를 그 원래의 평문 M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암호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개키이기 때문에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해야 될 키의 수가 이제 적죠. 공개키를 동일하게 이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속도가 느리고 복잡해요. 비밀키 S가 복잡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개인키보다 파일의 사이즈가 커져요. 그렇죠? 복호화 알고리즘 할 때 비밀키가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RSA라는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리버스트 샤미르 아들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독일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만든 암호화 알고리즘이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암호화 방식의 두 가지, 양방향, 단방향, 개인키, 공개키, 개인키의 스트리밍과 블락, 그 공개키 방법, 그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그림을 연상을 하시면서 개인키 방법과 공개키 방법의 암호화를 유념하셔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개인키와 그 공개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SEET는 그 블락 암호화를 쓰는 개인키 방법이고, ARIA도 블락 암호화의 개인키 방법이고, DES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AES도 이제 네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 위에서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개인키의 양방향 블락 암호화 방법이고, RSA는 이제 공개키 방법이에요.
RSA.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줘야 될 거는 DES 방법, 그 다음에 RSA 방법. 이 방법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DES 방법은 미국에서 발표한 거고요. NBS라고 해서 내셔널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그 DES를 3번 적용해서 DES 암호화를 3번 거치는 거죠. 더 복잡하게. 블락의 크기, 블락 암호화 방법이니까 요 4가지가 64비트, T 길이는 56비트. 그렇죠? 이게 비트가 56비트가 뭐인지를 알면 이걸 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56가지의 가능한 경우를 다 해보면 이제 찾아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3번 적용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RSA는 사람 이름이라고 그랬죠. MIT 공대 계신 분이네요. 독일이 아니라 MIT에서 만들었습니다. 라이베스트, 샤미르, 에들먼이라는 사람. 요거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소인수 분해라는 개념 알죠? 초등학교 때 아마 배우는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16이다 그러면 28에 16,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에 4, 2에 28에 16, 2의 몇 승이니까 3, 21이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가 3, 7에 21이잖아요. 3하고 7하고가 소인수인데 이렇게 작은 수는 이제 금방 그 소인수를 찾을 수 있는데 숫자가 그 아주 큰 숫자 인 경우는 소인수 분해하는데 그 지금 있는 그 컴퓨터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공개키 방법이에요. DS 방법과 RSA 방법을 좀 반드시 유념해서 학습을 좀 해주시고 해시는 단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의의 길이 이거 몰라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입력 데이터나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그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해시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해시 함수를 통과하면 그 암호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시 함수가 어떤 형태인지 몰라요. 그래서 보내는 측에서 나 해시 함수 이제 그 중요한 어떠한 그 몇 바이트 몇 비트고 어떠한 그거를 썼다 이렇게 보내면 받는 측에서 그걸 가지고 그 해시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암호문을 해독하는 방법인데 SHA라든지 MD5, NNASH, SNEFRU라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건 단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아까 앞에서 있었던 그 분류 방법하고 개인키와 공개키 방법 이 2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복습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3장은 이제 그 암호화 알고리즘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5과목의 마지막 그 챕터죠. 4장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챕터에서 저희들이 그 6가지 내용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내용 역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보안이 또 이제 한참 좀 이제 그 얘기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 보안이 이제 어떤 뚫리면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하곤 하는데 보안은 역시나 중요한 이제 어떤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IT에서.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지 그 대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는 항상 보안팀이 있어요. 보안이 뚫리면 큰일 나니까. 특히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몇 년 전에도 대통령의 그 국민은행 그 계좌번호가 뚫리고 막 이랬던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우리 해커들이 공격을 어떠한 형태로 하느냐. 이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보안 대처를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런 거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보안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 다음에 로그라 그래서 로그. 그 어떤 시스템에 관련된 접속한 사람의 모든 정보들. 그 다음에 관리 정보들. 이걸 이제 우리가 로그 파일이라고 그러고, 그걸 분석하는 게 로그라 그래요. LOG, 로그.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보안에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을 이제 OWASP라는 국제적인 인증 어떤 규격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서 그 각각의 기관에서 정한 보안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상용화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취약점이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취약점을 어떻게 좀 이제 그 분석을 해보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있죠. 그 은행의 웹사이트에 취약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평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또 그 분석하고 평가해주는 솔루션들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용어적 개념, 그 서비스 공격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지금 802페이지에서부터 805페이지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왼쪽에 있죠. 도스 공격, 핑 오브 데스, 스머핑, SYN 플러딩, 테어드랍, 랜드, 디도스, 네트워크와 관련된 공격, 그 다음에 정보 보안과 관련된 여러분들 바이러스 하는 거 있죠. 요즘 이제 그런 바이러스 말고 컴퓨터 바이러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 용어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먼저 좀 정리하고 학습을 좀 해주길 바라겠고,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는 반드시 좀 외워서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비스 denial of service죠. 요게 이제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로 이제 고도화가 됐는데, denial은 거부하다 이거예요. 서비스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웹사이트 예를 많이 드는데, 청와대 홈페이지를 어떤 사람들이 해커들이 동시에 수십만 명이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떠한 선의의 접속자들 못하죠. 이제 그런 공격이에요. 일부러 접속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서버에다가 서버의 자원을 고갈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핑 오브 데스 이렇게 하는 도구 이제 방법들이 핑 오브 데스, 스머핑, SYN 플러딩, 테어드랍, 랜드, 디도스를 이제 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써요. 이제 핑이라고 하는 핑 오브 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버에 접속하기 전에 그 서버가 전원이 꺼져 있을 수도 있고 네트워크 우회가 안 돼가지고 접속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핑이에요. 그런 경우 이제 IP와 ICMP 레벨에서 패킷을 좀 보내가지고 얘가 답장을 보내는 걸 가지고 얘 접속할 수 있다, 살아있다, 경로 같은 거 좀 확인하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허용된 범위가 있어요. 32비트나 64비트. 근데 얘를 엄청나게 큰 비트나 바이트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서비스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핑이라는 메시지가 보내고 받는 데이터 패킷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스머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보내면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거야. 근데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IP 계층이나 ICMP 계층의 패킷을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한 곳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마구 보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SYN 플러딩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TCP 레벨에서 3웨이 핸드쉐이킹 과정을 거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걸 위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패킷을 막 보내가지고 서비스 못하게 하는 거고요. 테어드랍도 중요한 거예요. 테어드랍. 이것도 테어가 이제 티어라는 말이 아니라 테어는 이제 찢어버리다 이런 얘기인데 찢어서 원래 이제 패킷을 여러 개 분할돼서 이제 프래그먼트로 나눠서 이제 보내는데 그 순서를 이제 오프셋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얘를 이제 순서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보낸 거 다시 보내도록 하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서 랜드는 또 랜드가 착륙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막 응답하도록 랜드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짜서 수행되게끔 하는 겁니다. 디도스는 도스 공격인데 컴퓨터를 여러 개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분산형 그 서비스 거부 공격이다. 이제 해커들이 좋아하는 게 도스와 디도스 공격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침해와 관련된 용어는 스미싱이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APT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APT. 스미싱은 SMS 피싱이에요. 문자로 여러분들 보내가지고 링크 클릭하면 그 앱 관련된 파일이 설치되면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뭐 은행 정보, 인증 정보, 공인 인증서 이런 거 가져와 버리는 거죠. APT는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기업의 홈페이지나 어떤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뭐 보안을 무력화시켜버리고 정보를 빼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보를 다른 데다가 넘겨버리는 그런 공격이 APT 공격입니다. 그 다음에 SQL 삽입 공격도 중요하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것도 좀 반드시 학습을 해주세요. SQL 같은 경우는 주로 게시판에서 SQL 명령어를 막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을 하는 게 XSS라는 건데 805페이지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 반드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컴퓨터 보안 공격인데 웹페이지의 내용을 사용자 브라우저에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크립트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나 뭐 ASP나 PHP 프로그램을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 다음에 정보 보안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웜이라는 거 알죠? 이런 바이러스 알아두시고 랜섬웨어,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이거 이제 그 영화로도 여러분들 봤죠? 아테네 페르시아인가요? 어쨌든 그 목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안에 넣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적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해가지고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들어와서 서버 안에 들어와가지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게 트로이 목마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백도어도 중요하고요. 랜섬웨어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용자 컴퓨터에 침입해가지고 만약에 내 컴퓨터에 이제 중요한 파일이 있는데 그걸 암호화를 시켜버려요. 랜섬웨어 벌레가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문서를 열 수 없게끔 막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것도 상당히 이제 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말씀드렸었던 중요한 용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트로이 목마, 백도어, 랜섬웨어, 그 다음에 SQL 삽입 공격,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 스미싱, APT 공격 이거 좀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테어드랍, 그 다음에 스머핑,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 이 정도로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메모를 해놨다가 학습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책에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유념해서 정리해서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